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에서 소단원 1 담화의 개념과 의사소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12쪽을 펴면 돼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자, 그러면 먼저 담화란 무엇일까요? 담화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라고 합니다. 화자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자,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담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발화가 뭘까요? 자, 발화라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을 발화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여기 놀이공원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바이킹이 보이네요. 동생,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누나,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발화를 찾아볼 거예요. 자, 이게 발화예요. 머릿속의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거죠. 자, 이것도 발화입니다. 누나의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각각을 우리는 발화라고 한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담화를 배울 거죠. 그러면 담화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이 발화의 연속체, 이것을 담화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발화와 담화 꼭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하나하나를 발화라고 한다면, 담화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들의 연속체를 말한다. 자, 그러면 좀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죠?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화자가 말할 때는 이쪽이 청자가 되겠죠. 그런데 청자가 말할 때는 이쪽이 또 청자가 되겠죠. 화자와 청자는 서로 발화를 주고받으면서 화자가 될 수도 있고 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을 주고받나요? 내용을 주고받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배경 속에 이루어져요. 상황 속에 이루어져요. 그것을 맥락이라고 해요. 자, 담화의 구성 요소는 지금 그림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자, 네 가지 세지 못한 사람 보세요. 화자, 말하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 내용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 그 다음에 맥락은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상황을 맥락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담화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예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주고받는 말, 내용, 그리고 그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맥락. 그래서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화를 구성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자, 담화에서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 통일성이라는 것은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아마 선생님이랑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응집성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죠? 자, 그럼 오늘 한번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담화의 구성 요건으로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 남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남학생의 이 담화는 뭐가 문제냐면 문장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어요. 자, 각 발화의 의미들은 분명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네 개의 문장, 네 개의 발화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남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게 주제예요. 자, 모든 문장은 맞는 말이었어요. 각 발화의 의미는 분명했지만 이 네 개의 발화는 서로 관련성이 없다. 자, 무엇이 없는 거죠?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여학생의 하고 싶은 말, 이 여학생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아까 그 남학생보다는 훨씬 전달이 잘 되죠.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지금 이 여학생은 세 문장, 발화 3개로 말을 했어요. 발화가 3개지만 이 3개의 발화 내용이 모두 수면과 건강에 관련되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럼 이 여학생이 말한 이 담화 내용의 주제는 뭐죠?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학생은 통일성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담화의 구성 요건 첫 번째, 통일성. 통일성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발화들의 내용이, 자, 발화는 문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발화들의 내용이 담화의 주제를 향해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화에서는 반드시 통일성을 갖춰야 내용이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성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남학생의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된다. 자, 이 남학생의 발화도 하나하나 다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문제는 뭘까요? 이 발화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쓸데없이 반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긴밀성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응집성이라고 해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하는데 이 남학생의 담화에서는 응집성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서 이 남학생이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자, 앞에서 말한 남학생의 담화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여학생은 이것은 이 점 이렇게 지시어를 사용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또한이라는 접속어를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의 담화는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의 담화는 응집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의 역할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지시 표현은 지시어라고도 말하고요. 접속 표현은 접속어라고도 말해요. 자, 이것. 자, 작년에 품사 배우면서 이것은 지시대명사다 이렇게 배웠죠. 이것이라는 지시어가 문장에 쓰이면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지시해서 앞과 뒷 문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은 접속어라고 해요.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는 앞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긴밀하게 연결해주죠. 또한, 이것도 접속어거든요. 또한은 하지만하고 똑같이 접속어지만 연결해줄 때 그 관계가 좀 달라요. 하지만은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결해주지만 또한이라는 접속어는 앞 문장에 뒤에 있는 내용이 첨가된다, 덧붙여진다, 이런 뜻의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의 내용에 첨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또한은 첨가관계 접속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저. 이것은 우리가 1학년 때 지시관형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이, 그, 저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지시어인데요. 뒷문장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담화의 두 번째 구성 요건, 담화의 구성 요건 중에서 두 번째 응집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응집성이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이 응집성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자, 지시어에는 이, 그, 저도 있고 이것, 그것, 저것도 있고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도 지시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어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리고, 더욱이, 또한, 그러나도 많이 쓰죠. 하지만,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데, 한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지시어와 접속어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 준다. 그래서 내가 글을 썼는데 지시어하고 접속어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럼 내 글은 응집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담화의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자, 담화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담화의 의미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돼요. 자, 그러면 맥락을요.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는 미용사 아저씨가 손님의 머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쪽은 어딘가요?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고 있죠. 자, 미용사분과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떠세요? 자,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이쪽은 미용실, 자, 오른쪽은 병원이에요. 그러면 어떠세요라고 두 분이 똑같이 말했지만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미용사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 자, 의사 선생님이 어떠세요? 그랬을 때는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이런 의미로 질문한 거예요. 자, 전혀 뜻이 다르죠. 똑같은 어떠세요가 맥락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머리를 하고 있는 손님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 모양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겠죠? 자, 그럼 환자는 어떠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말해요? 아직도 조금 아파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정리합시다. 어떠세요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해석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말하는 사람의 발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다르죠? 손님과 미용사, 환자와 의사죠. 화자, 청자의 관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죠? 한쪽은 미용실이고 한쪽은 병원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달라요. 자, 이것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담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엔 잘 맞을까요?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안 맞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발화들을, 이 담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정확하게는 해석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17쪽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담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종합하면 이 담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상황 맥락을 한번 줘볼까요? 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손님과 점원이에요. 그리고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옷가게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이번엔 잘 맞을까요? 자, 이 발화의 의미는 이번에 고른 옷은 몸에 잘 맞을까요? 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황 맥락을 주면 담화의 의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담화에서는 맥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담화의 맥락은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상황 맥락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자체와 관련된 맥락이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또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또 발화를 한 의도나 목적이 전부 상황 맥락에 속해요. 자,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담화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117쪽입니다. 자, 그러면 담화의 맥락 중에 상황 맥락 말고 또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다음 학생들의 담화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니다. 얼마 뒤면 추석이네.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난 임진각에 갈 거야. 할아버지께서 해마다 가시거든. 저런 가슴 아픈 일이야.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게. 자, 이 세 학생의 담화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자, 이 담화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얼마 뒤면 추석이네.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자, 우리는 이 담화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명절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명절에는 고향에 가거나 집안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어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큰 명절이 추석이죠. 추석이 되면 차례를 지내고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 뒤면 추석이네. 난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는 뭘까요? 저런 가슴 아픈 일이네. 자, 여학생이 임진각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 때문에 그러죠? 임진각은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여학생의 할아버지는 이북 사람이죠. 그래서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마다 임진각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또 추석이 되면 여학생의 할아버지들 말고도 임진각에 실향민들이 모여서 합동 제사를 지내요.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그분들의 마음과 여학생의 할아버지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 담화를 이해한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란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배경 또는 관습 등과 관련된 맥락이다. 역사적 사회적 배경 또는 공동체 가치, 신념, 문화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수민이 집에 파블로가 놀러 왔어요. 반가워, 파블로.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먹으렴. 수민아,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차린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응, 우리나라에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 우리나라에는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 자, 파블로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차린 것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죠. 자, 이게 바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공유해야 되겠죠. 오늘 수업은 이것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